먼저 정재욱 하나금융주주 AI 디지털 전략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본부장님께서는 하나은행의 디지털 전략 본부장도 겸하시면서 그룹 및 은행 혁신의 선봉에 서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금융그룹에서 26년차 은행원 정재욱입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처럼 이제 금융 쪽에 계신 분들 모시는 이제 컨퍼런스나 세미나는 많이 오는데 과학기술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신데 와서 상당히 제가 앉아 있으면서 앞쪽에 발표하시는 분들 들으면서 오늘 제가 왜 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 와 계신 전문가들이 들으시기에는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이 그리고 은행원들 중에서도 좀 제가 뭐 AI나 디지털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약간 좀 특이한 사람들이 그나마 고민하는 영역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제가 이따가 발표 내용에도 있지만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를 여기 계신 과학하시는 분들, 기술하시는 분들이 같이 좀 호흡하고 고민했으면 하는 게 오늘 여기 행사의 취지인 가치 네트워크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먼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차를 좀 고민해봤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 실무자들이 이제 발표를 한다니까 막 엄청 막 뭐 AI 관련한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해서 왔는데 오늘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이걸 훨씬 더 발표를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거 다 덜어내고 솔직하게 은행원들의 얘기를 해서 은행원들이 왜 AI가 필요하고 은행원들은 how 어떻게 AI를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what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why, how, what의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보자. 이제 제가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 게 Start with Why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모든 거의 핵심을 일단 Why에서 시작을 해보고 거기에서 고민을 하다 보면 how에 대한 방법론이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은 제가 why 변화의 시대에 그러면 금융은 왜 AI를 고민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제 금융에 지나온 역사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은행 영업점, 은행 지점 한번 가보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금 플로어에서 한 4분 정도 드셨고요. 지금 여기 한 200분 계신데 4분 정도 드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 은행은 존재는 하지만 은행에 가지 않으세요. 은행은 존재하지만 가지 않는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은행원들 그리고 은행의 상품들, 서비스들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8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고요. 급격하게 파란색 그래프가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코비드 19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전에는 디지털에 대해서 되게 거부했던 세대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영업점에 가서 접촉하는 게 아닌 비대면에 대해서 익숙해져 오셨고요. 최근에 이제 22년부터 23년까지 늘어나는 이 정체 추세는 지금 저희가 영업점에 오시는 분들을 분석해 보면 딱 두 부류 오십니다. 한 부류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디지털에 대해서 소외되신 어르신들. 두 번째는 앞서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외국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와 어르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디지털을 이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디지털을 이용하는 것들을 어떻게 AI로 전환할 거냐가 이제 저희의 과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디지털이 그러면 금융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정의되고 있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디지털화하다 그러면 이게 디지털이 외래어도 아니고 이게 외국어도 아닌데 디지털화하다는 게 개념이 좀 안 와닿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뱅크 1.0은 그냥 지점이죠. 2.0은 디지타이제이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산화하다, 디지타이제이션이고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업무, 상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새로운 가치, 개념 이런 것들을 디지털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하자라는 이 4가지에 대한 카테고리를 지금부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여기 앞쪽에 계신 분들만 아실 내용입니다. 주판을 가진 은행원들이 있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주판을 가지고 직접 응대하고 그 다음에 통장을 손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됐던 은행원이 이제 드디어 통장을 전산화, 흔히 말한 전산원장을 전산화하고 ATM이 나오고 페이먼트라는 것들을 카드를 이용하던 세계. 이게 이제 디지타이제이션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1985년에 시티그룹에 회장하셨던 존 리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Banking is just bits and bytes라. 그러니까 뱅킹이라는 게 이제 이제는 그냥 전산에 있어서의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다라는 얘기가 디지타이제이션의 아주 극명한 사례죠. 그럼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말씀드려 볼게요. 두 가지 축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인터넷이 도입됐었던 99년부터의 이유와 그 다음에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이후에 스마트폰 뱅킹에 있는 디지털로 좀 극명하게 나누는데 초기에는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에 말하는 핀테크라는 부분들보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이라는 이름으로서 그걸 어쨌든 대응하던 시대였는데 2009년에 이제 한국에서 드디어 아이폰이 이제 KT에서 나오고 이후에 이제 디지털 뱅킹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때부터는 정말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2009년에 처음에 아이폰이 나와서 M뱅크라는 거를 하나은행에서 맨 처음에 디지털 모바일 뱅킹을 만들었는데 지금 M뱅크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퍼스트 무버로서 M뱅크를 만들었지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뒤에 드릴 얘기들이 결국은 고객들이 사용하는 거는 토스,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뭐 K뱅크 같은 그런 형태에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몰랐던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전에 우리 영업점에서 신용대출 받으려고 혹시 많이 분들 대출 받으러 가시면 저희 같은 은행원이 딱 위아래로 봅니다. 아, 이분이 돈을 떼먹을 까 안 떼먹을 까냐. 그리고 두 가지를 여쭤봐요. 재직증명서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회사에 가서 인사부에 그 서류를 요청을 하죠.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세상은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바로 스크래핑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가고요. 그러면 직전 연도에 있었던 건강보험을 내셨던 프리미엄을 계산해 와요. 그럼 직전 달까지는 재직을 하신 거죠. 그리고 프리미엄으로 역으로 계산하면 올해 지금 받고 계신 연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은행원들한테 굽신거리지 않고도 대출을 편하게 받는 시대.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업점을 안 오시고 편하게 디지털을 이용하는 시대로 디지털 3.0이 바뀐 겁니다. 이제 저희의 고민은 여기입니다. 그럼 넥스트가 뭐냐? 이제 디지털 공부하기도 힘든데 이제 저희 은행원들이 AI도 공부를 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뭐 가상비서니 AI 뱅커니 AI 자산관리니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얘기의 고민을 지금부터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우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그러면 금융의 AI를 할 거냐? 이 얘기를 제가 이게 발표하기 제가 한 5일 전에 급하게 만들어낸 제 장표인데요. 이 고민을 해봤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과학이나 기술을 하시는 분들인데 세상의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운송수단, 디지털,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1단계 뭐 증기기관이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내연기관,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말씀드렸던 세상이 디지털,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MLDL이 지금에 있는 GenAI로 바뀌는 게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무엇에 바뀌었냐 그러면 인프라와 이네이블러와 유저 익스피리언스인데 가장 핵심이 유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물론 자동차가 나오려고 고속도로가 깔리고 석유가 있어야 되고 가솔린 엔진이라는 이네이블러가 있고 디젤 엔진이 있어야지만 최종 자동차 상품이 SUV든 세단이든 스포츠카가 나오지만 핵심은 스포츠카나 세단을 만드는 유저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고요. 디지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통신 네트워크가 있어야지만 그 인프라 세상에서 디지털이 있을 거고 그게 iOS나 AOS 같은 이네이블러가 있겠지만 결국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카카오택시나 배달의민족 이런 것들은 결국 저희 같은 비즈니스맨들이 고객이 불편해하는 페인 포인트를 잡아내는 겁니다. 뭐 우리 아시잖아요. 야놀자 이수진 대표 같은 분들이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지만 무엇이 페인 포인트인지를 알고서 지금에 있는 빅테크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GenAI를 고민하는 단계에 있어서 클라우드가 있고 데이터에 대한 취합 및 생성이 완료됐고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한 이네이블러인 GPT-4 옴니나 제미나이나 라마가 나와 있지만 이거에 대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 쪽 얘기가 아직 없다 보니 여기 계신 모인 과학기술자들이 계속 똑같은 저희 많은 무대 뒤에서 약간 좀 이렇게 계셨는데 들으시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관점에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가 나와야지만 얘도 결국은 상품화 서비스가 되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AI가 진정의 우리 생활에 어느 정도 파급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하나 또 이제 가져왔습니다. 아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박영선 장관님이 마차 얘기하셔가지고 저기 장표에 있었거든요. 이게 1900년도 피프스 애버뉴 뉴욕에 있어서 저기 빨간 점이 마차가 한 대입니다. 이 마차가 한 대인 게 1913년의 사진으로 바뀌면 마차는 저 가운데 관광용 마차밖에 없어요. 전체가 다 자동차로 바뀌어요. 여기를 바뀌었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1908년에 헨리 포드가 T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자동차가 1900년도부터 나왔을 거고 포드 자동차가 A 모델, B 모델, C 모델, D 모델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T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T 모델이 흔히 말하는 티핑 포인트를 만들었다는 거고, T 모델을 하기 위해서 헨리 포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1달러를 내리면 일반 노동자와 국민이 1000대를 더 살 수 있다. 결국은 국민차를 만드는 형태에 있어서의 결국은 비즈니스가 어떻게 기술을 같이 접목할 거냐라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신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 거에 있어서 시장과 소비자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핵심입니다.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부연 설명하면 이게 제 프리모어의 크로싱 더 캐즘이란 겁니다. 이노베이터, 여기 오신 분들이 이노베이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그나마 은행원들 중에서 AI나 디지털 하는 사람들이 얼리 어답터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갈망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있어서 주류의 시장에 있는 부분을 넘는 캐즘을 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비자가 원하고 불편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상품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캐즘을 못 넘고, 그게 결국은 기술이 혁신으로 그칠 게 아니라 혁신의 확산으로 가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ML이나 AL 같은 AI 모델이 생성용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과도기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쩔 수 없이 과도기 상황에서 서로 같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게 여러 가지 위험 평가라든지 프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요. 뒷부분은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직원들의 업무 자동화나 손님, 고객의 포인트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자료는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금융권도요, AI가 엄청나게 CAGR로 한 39% 정도 되면 뭐 26년에 꽤 많은 시장이 될 거다 예측이 되고요. 핵심되는 부분은 오른쪽에 보신 대로 신용평가, 그리고 고객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그태그이라고 얘기하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사기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결국은 AI가 점점 더 활용이 될 거다라고 지금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카테고리로 신용평가, 고객 경험제고 여러 가지 어떤 레그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서비스들을 많은 영역들에서 금융회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역들을 많은 뭐 솔루션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여기 같이 모이신 여러 가지 파트너들과 그 작업을 하는 과정이 지금의 과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다 보면 저희 은행원들이나 저희 금융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런 겁니다. 기존에 있는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호리젠털 LLM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정보 보안이라든지 정보 보호, 그 다음에 그런 이슈들을 하기 위해서 스몰 LLM들을 만들 때 그 비용적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금융 도메인에 있는 특화된 AI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의 고민이 있고요. 오늘 제가 와서 많은 분들과 명함을 나누었는데, 그게 오늘 제가 같이 네트워크 와서 많은 분들과 이런 저희가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처음에는 여기서 발표하는 걸 후회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회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AI 도입해야 되는 게, 결국은 앞서 SKT 사례에서 말씀하셨지만 은행원들이 아주 자산 관리를 잘하는 은행원들이 점점 더 노후화되고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일반적인 고참 세대들에 대한 업무 상향을 어떻게 표준화를 유지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결국 AI 에이전트라는 고민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고객들한테 어떤 맞춤 서비스와 그리고 어떤 휴먼 에러를 줄이는 보안성들,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제가 한숨만 좀 쉬고 가요. 너무 빨리 얘기를 해서 5분 남았습니다. 결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Y 말씀드렸고요, 하우 말씀드렸고, 이제 저한테 남은 시간이 이제 5분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금융그룹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가볍게 정리를 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비즈니스맨이고 이제 관점에서는 유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라는 유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저희 큰 관점이고요. 저희가 이제 AI라는 것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방점을 찍기 위해서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그룹이 하나금융그룹의 비전입니다. 저희가 그룹이라는 이름도 뺐고요. 흔히 말하는 뭐 글로벌 이런 거 없습니다. 연결이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커넥티드라는 개념과 그게 하나금융그룹이라는 하나를 통해서 모두가 연결되는 형태의 디지털 세상, AI 세상을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업무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손님들의 경험들, 그리고 내부에 대한 인적 리소스도 디지털라이제이션 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탈대 기술들을 가지고서 하나금융그룹의 여러 가지에 있는 관계사라든지 저희 내부적으로 있는 융합기술원이라든지 이런 형태와 저희가 같이 제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 고민들이 가지는 지향점은 앞서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손님의 가치를 어떻게 저희가 혁신할 거냐, 손님의 가치를 어떻게 제도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영업점 지점, 손님들이 안 오시는, 제가 처음에 지난주에 저희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제가 발표했던 게 뭐였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베트남어로 말하면 창구 직원에게 한글로 뜹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글로 말하면 그 단말에 베트남어로 보이는 거를 저희가 지금 지난주 제가 핀테크 위크에 제가 전시를 했고, 그거를 저희가 우선 평택금융센터 1호점으로 저희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언어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솔루션을 검증을 해봤고 계속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AI가 그 생성형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재화되는 기술과 그리고 외부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내재화를 하기 위한 윤기원의 여러 가지 연구 박사들과의 고민들과 여기 밑에 보시면 파트너십이 저희가 카이스트하고 포스텍하고는 산학협력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뭐 오늘 제가 이게 말씀드렸던 얘기가 왜 금융이 AI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금융에서 AI를 잘 활용해서 적용할 거냐의 고민이고, 그래서 왓에 대한 마지막은 그래도 AI를 바라보는 직원들, 그리고 AI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생각이 차별이 없고 소비자 리스크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손님이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계속 관리하면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오용을 막는 형태에 있는 윤리강령을 만들었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AI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도훈 부장님. 혁신의 확산을 위해서는 결국 이용자가 핵심이 되고 산업 현장에서 AI는 고객의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지용 삼성 SDS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담당 부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 부사장님께서는 삼성 SDS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재로 평가받고 계십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S에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맡고 있는 김지홍이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하나금융지주에서 정보훈 부장님이 재밌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은행에서 1시간 이상 창구에서 한 4명 중에 1명 손든 사람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먼저 드리면, 저는 고등학교까지 여기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35년 동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다가 작년에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맡으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고객으로서 은행에도 가봤고 고객으로서 주민센터에도 가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아마 2시간 동안 상담한 사람 별로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 상담을 하다가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직원들이 순환 근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업무,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를 해야 되고, 또 외국인으로서 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모르는 업무가 있을 때는 자기가 아는 업무들은 그때그때 하지만 새로운 업무, 모르는 업무가 있을 때는 꼭 본사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다른 센터에다가 해서 더 잘 아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 하느라고 해결하느라고 15분, 20분 기다렸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 그런 게 있긴데, 거기에 지금 AI를 접목을 하면 그 사람이 특히 이런 신입 직원이라든지 또 한 업무만 깊이 있게 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AI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면 해결할 수 있다. 저희도 지금 삼성에 와서 금융회사들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런 데서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가 젠 AI, 생성형 AI를 가지고 올 초에는 2개의 금융회사에서 지금 퍼블릭하게도 아나운스가 됐는데요. KB금융하고 젠 AI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금융하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 은행들이나 보험회사들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듣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삼성화재도 어제 저희 행사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삼성화재 부사장님 발표하셨는데 제일 큰 사용 예가 이런 생명보험회사에서 뭐 의료 사고가 나서 보험 클레임을 했을 때 그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약관에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오래된 약관은 1957년에 계약을 한 약관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약관들은 한자도 많이 섞여 있고 실제로 종이로 돼 있고 그런 걸 디지털해서 찾아봐야 되고 수백 장에 되는 그런 약관을 찾아서 이게 보험 적용을 되는지 안 되는지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지털라이제이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다 디지털로 올려놓고 그 외에 이제 AI를 돌리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병명이 있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기본 흔히 일어나는 것들은 사람들이 알 수 있지만 또 여러 종류의 질병들도 있고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를 때는 저 같은 경우죠. 저 같은 이렇게 흔한 고객이 아니라 이렇게 왔을 때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2시간, 3시간씩 찾아보고 또 문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AI로 만들어 놓으면 쉽게 대부분의 업무들은 자기가 해결을 하지만 못할 때는 그런 AI의 도움을 받아서 더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삼성화재 케이스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분들도 해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공공이나 금융 쪽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 거, 고객 정보라든지 IP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상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요약을 하고 번역을 하고 해서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내가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고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엔비디아 주식이 10% 떨어졌더라. 그러면 이제 알고는 싶은데 가장 최신 뉴스들은 다 미국의 영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이 하는 일들은 그런 AI를 써서 해외에 있는 뉴스들을 요약을 하고 번역을 하고 아침에 실시간으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융사들은 그런 정보들은 우리에게 있는 내부에 있는 고객 정보를 보내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다트 같은 공시 정보라든지 미국에서는 뭐 SEC에 있는 공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하고 또 투자 전문가들이 예측한 정보들을 번역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그런 것들을 증권회사들에서는 상품을 추천을 하고 또 요약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전에는 개인이 하려고 했으면 몇 시간씩 걸렸고 또 여러 가지 언어들을 알아야 됐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보들이 영어로 돼 있거나 독일어로 돼 있거나 일본어로 돼 있거나 AI는 다 번역을 할 수 있고 요약을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지금 어제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면서 몇 개 회사들하고 이제 발표 젠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저희 방산 기업에서는 무인 수상정을 저희하고 수주를 해서 LIG에서는 이제 배를 만들고 저희는 이제 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무인 수상정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배입니다. 그래서 백령도에서 정차를 하는 그런 배인데 그 안에 카메라도 들어가고 센서도 들어가고 데이터를 쭉쭉쭉쭉 긁어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실제로 어떤 전시 상황이 일어났는지 어디서 출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도 AI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인 수상정이었지만 군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은 뭐 확산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POC 같은 개념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감찰 부대가 있습니다. 군에서 감찰 부대는 여러 가지 통신에서 돼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한국어든 영어든 그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실제 군 상황 또 러시아어든 우크라이나어든 뭐 히브리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 AI는 모든 언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감찰 부대에서도 600명이 4교대로 돌아가면서 듣는 게 아니라 AI가 하면은 600명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은 인원으로 더 효율적으로 감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도 군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금융, 군 이런 얘기였지만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젠AI나 이런 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진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삼성 그룹 내에서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 삼성 그룹에서는 또 핵심 산업인 지금 전자에서 뭐 핸드폰을 만든다거나 또 반도체에서 HBM 메모리를 만든다거나 여기는 바로 생성형 AI하고 다 있는 부분입니다. 전자는 애플하고 오픈 AI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반도체도 지금 뭐 SK도 있지만 다른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엔비디아 칩에 가장 메모리를 빨리 들어가고 또 생산 공장에서도 AI를 써서 어떻게 효율성을 높여야 될지 특히 메모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스템 반도체를 한다든지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클라우드를 쓰고 AI를 써서 어떻게 빨리 더 공정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전자하고 저희 관계사들하고 열심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보면 일단은 이런 AI가 먼 얘기가 아니다.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다. 또 지난 20개월 동안 삼성 SDS는 가장 큰 클라우드 또 GPU를 확보하고 그 위에 LLM을 돌려서 고객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26개 관계사가 쓰고 있고요. 저희 젠AI 생성형 AI 기능을 쓰고 있는 회사들은 한 100개 회사 15만 명 정도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늘은 기업들이 어떻게 젠AI를 활용을 하느냐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지금 보면은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많이 있는데 중간에 계약 협상을 한다든지 RFP를 만든다든지 제안서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기존에 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RFP 분석에서도 독소 조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법무팀에서 같이 검토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게 RFP가 몇백 페이지도 됐고 별첨에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쓰이고 있고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코드 생성 개선이 있는데 SDS는 SI 회사고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케이스가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완벽하게 고급 개발자처럼은 못하지만 초급 개발자들이 쉽게 한 70% 80% 완성도가 있는 코딩을 하는 것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어로는 파이썬이라든지 SQL이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고 그런 학습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능으로 나오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품질 검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테스트 스크립트라든지 API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LLM이 수작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동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테스트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런 기술 문서라든지 소프트웨어 코딩이라든지 또 저희 한 가지는 진짜로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스마트 팩토리 케이스가 나왔는데 에락 공장에서라든지 데이터 센터에서 장비에 에락 코드가 나왔을 때 그 에락 코드가 기존에 어떤 식으로 나왔고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는지 또 신규 코드라면은 이거를 밖에 벤더 사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LLM으로 빨리 찾고 해결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공장이 쓴다든지 또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일어나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는 여러 가지 생성형 AI가 지금은 사람의 인간 친화적이 됐다. 사람의 말을 이해를 한다. 옛날에는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사람이 귀가 돼서 말을 알아듣고 사람의 눈이 돼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눈 얘기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고객들 얘기를 하면 삼성 SDI라고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서도 QA를 할 때 이미지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불량이 난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이 눈으로도 검수를 하지만 사진을 찍고 AI가 판단을 해서 불량품을 잡아내고 또 이런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면 지금 중요한 것들은 지금 뭐 배터리가 차에 들어가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정지를 할 수가 있고 방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디 지하에 주차를 해놨는데 열 때문에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 게 일어났을 때 이 배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불량이 났는지 그걸 알면은 그 불량 클레임을 훨씬 줄일 수 있고 또 만약에 리콜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리콜의 범위를 상당히 빨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이런 QA 데이터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불러와서 분석하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AI로 2차 전지 회사들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쪽 GPU를 써서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보이스 쪽에 저희가 하이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요. BTS라든지 뉴진스라든지 그 하이브가 저희 GPU를 써서 음성 쪽으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혹시 웹사이트 가시면 슈퍼톤이라는 하이브 AI 자회사에서는 쉬프트라는 앱하고 여러 가지 클리어라는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클리어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음성 파일에서 소음을 줄여서 딱 그 내용만 잡아내는 것들이 클리어고요. 쉬프트는 여러 학습된 음향이라든지 음성을 가지고 변조를 한다든지 합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 목소리를 올려놓고 뭐 뉴진스나 BTS와 같이 듀엣으로 불렀을 때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얘기하는 거를 BTS 목소리로 항상 해줘. 그러면 실시간으로 해주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비슷한 유의 회사가 있는데요. 캐릭터 A라는 회사. 그 회사는 이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알려진 캐릭터들, 뭐 테일러 스위프트라든지 요새는 또 지금 선거 시즌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캐릭터 많이 알려진 캐릭터들을 기존에 있던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사람 목소리로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챗봇으로 물어보건 보이스로 물어보건 음성으로 물어보건 대답하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하는 것처럼 대답을 해줍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하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주고받다가 하다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은 구글에 팔렸으면 구글이 사지는 않았는데 그 회사를 거의 인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유의 GPU를 많이 써서 AI 쪽으로 많이 나가는 회사들이 지금 하이브 같은 회사도 했지만 SM이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크랩톤이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이제 게임 안으로 들어오는 날이 멀지 않았다. 또 그런 AI를 활용한 게임들이 앞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AI를 빨리 도입을 하면 그런 쪽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화라든지 LIG라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지금은 무기 체계만 수출을 하고 있는데 무기 안에 레이더 그런 것들을 많이 접목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AI는 같은 얘기들을 많이 반복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조금 유즈 케이스 위주로 얘기를 하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난 10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3년 전에 출시를 하고 그 위에다가 올해는 패브릭스라는 AI 플랫폼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브릭스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들을 엮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리티 코파일럿이라는 것들은 조금 호리존탈하게 이메일이라든지
챗이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번역도 하고 실시간으로 요약도 하고 문서도 작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도 물론 LLM이라든지 GPU를 사용해서 그런 기능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가 클라우드에는 늦었지만 AI 쪽으로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빨리 공격적으로 여러 고객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브릭스가 지금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돌아가면서 삼성 관계사들을 도와드리고 또 외사는 클라우드에 가기 힘든 인더스트리들이 있습니다. 공공, 방산, 금융 이런 규제 때문에 규제라든지 IP라든지 여러 가지 외산에 가기 힘든 소버린 AI 이런 것 때문에 가기 힘든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삼성에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공공기관, 방산, 국방, 금융사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최근에는 행안부에서 지금 만든 대구에 있는 대구센터라는 행안부 소속 데이터 센터에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클라우드로 들어가서 공공에서의 상등급 업무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도 GPU나 LLM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실제로 생성형 AI 유즈 케이스를 활용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10월 1일에 저희가 아마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몇 주 남지 않았는데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를 한 3개만 간단하게 짚어보면요. 하나는 이제 고객 상담 지원. 아까 말씀드린 창구에서 이게 주민센터의 창구도 될 수 있고 은행 직원의 대고객 창구도 될 수 있고 또 콜센터 직원이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담원이 아는 지식 말고라도 여러 가지를 미리 렉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놓으면 그 사람이 아는 거 말고 다른 게 나왔을 때도 할 수 있고 또 콜센터 같은 경우는 요새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바로 실시간으로 사람의 목소리가 텍스트로 변환이 되고 텍스트가 이런 걸 서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답변을 빨리 찾아서 상담원들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삼성화재 상담 케이스 중에는 보통 15분 정도 걸리던 상담 내용을 한 4분 정도로 줄였다라는 것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고객이.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투자사들이 경영 리포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 있는 주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고 요약을 하고 번역을 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특허 분류 서비스라고 특허 여기서도 상당히 그 법무 쪽이라든지 입법부, 사법부 이런 데서도 많은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허청 같은 경우 특허 분류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사다 보니까 삼성이나 이런 데서 특허를 개발을 하기 전에 이게 특허를 위배하는 게 있는 건지 빨리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검색을 해서 개발자들이 빨리 할 수도 있고 입법부나 사법부에서도 비슷한 판례를 검색을 한다든지 또 입법부에서는 어떤 법안을 기한을 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언어로 검색을 하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 화면인데요. 저희 화면 자체에서도 이게 메뉴가 아니라 말을 하면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실제 구현되는데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대시보드라든지 리포트를 많이 보시는데 리포트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미리 만들어 놓고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알아듣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것들을 올려가지고 다이내믹하게 저렇게 만들어주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하나는 일단 젠AI가 먼 미래가 아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에서 벌써 쓰고 있다. 또 쓰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센터라든지 이런 행정망, 보안, 공공망, 인터넷망, 금융망 안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사장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이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업의 IT 환경을 최적화하고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하는 데에도 AI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융합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 본부장님께서는 AI 기술을 통해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의 디지털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4시 50분까지 끝내면 되는 거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또 그 저명하신 우리 권원영 교수님과 또 토론이 기대가 돼서 제가 시간을 맞춰서 끝내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이 자리에 올라오려면 최소 20년, 30년 가까이 일을 해야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거의 30년 가까이 일을 해서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우리 35년이 나와서 제가 기가 좀 눌렸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 이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민간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또 금융의 사례도 봤고 또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SKT하고 또 우리 SDS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실제 우리 필드에 있는 우리 공공부문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또 희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전문기관으로서 이 기관들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도 같이 고민해야 될 주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PT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추가를 해서 몇 가지 더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신규 플랫폼들이 굉장히 본물처럼 나오고 있고 GPT 출신 이후로 해서 대규모 투자에 의한 이렇게 생성 AI가 이제 대세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스택이라 그래가지고 밑에 반도체 플랫폼 이렇게 서비스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를 다 갖춰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다른 경쟁사들과 합종 연행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었고 특히 요즘 구글 같은 경우는 자사 내에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모바일도 가지고 있고 음성도 가지고 있고 영상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디바이스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특징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된 자료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폐쇄형 모델과 또 개방형 모델에 대해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제 고객들 관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또 폐쇄형 모델이 좀 더 우수한 것으로 판정이 나고 또 실제 사용하신 분들이 그렇게 또 답을 또 주셨었는데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개방형 모델도 폐쇄형 모델 못지않게 준수한 실력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 표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회의 사례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 잘 주셨었는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실은 공군본부에서 이 지능정보화에 대한 이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무려 공군 자체만 해도 1박 2일로 열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또 국방부도 이렇게 아예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구글과 협력해서 군인들의 암 탐지를 이제 보훈병원 이런 데 연계해가지고 증강현실의 어떤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군 치료시설 배치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또 영국 정부도 지금 최근에 3,200만 파운드를 투입을 해서 약 프로젝트 한 100개 정도를 근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국가들에서까지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이제 작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우리 공공부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보게 되면 절반 가까이 있는 숫자가 이 AI를 도입을 하고 있거나 활용하고 있다 또 답을 주셨고 한 18% 정도는 이제 도입 예정이다고 말씀하시고 합쳐 보면 73% 가까이가 AI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근데 주로 이제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보게 되면 고객 관리, 조직 관리 차원의 관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키스디에서 이제 21년에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요.
그러면 이런 공공기관들이 AI 도입할 때 뭐가 문제냐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그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게 그 공공 부분은 굉장히 초임 소재가 심각하거든요. 오늘 국방 분야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보안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회의 모델을 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공공 부분은 이제 데이터들을 많이 또 개방을 하고 있지만 실제 공공 부분이 실제 AI를 활용하려고 하게 되면 쓸만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좀 자체적인 이런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근데 기존 인력과 조직이 이런 AI를 활용하기에는 그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는 분석이 있었고, 그 행안부에서 21년에 실제 공공 부분에서 실무자들 대상으로 또 인터뷰를 해보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실제 겪는 부분들은 좀 더 그 인사이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막 급하게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하니까 일은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발주해서 과업 내용이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제안 요청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이지는 않고 굉장히 비전행하고 장밋빛 모습만 제시를 하니까 실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과업을 수행한 전문기업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때서야 이제 분석이 하게 되면 과업이 지체가 되고 또 하다 보면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면 어디까지가 누가 책임지어질까 이런 분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경험들이 꽤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AI는 좀 많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 초스피드 시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구축을 하고 또 학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보통 우리 정보 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이제 준공하면 곧바로 쓸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AI 같은 경우는 구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거든요. 그래서 2, 3년을 써보시고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분석들이 좀 있었고, 또 뭐 그 작년 말에는 입법조사처에서도 이제 그 실제 이제 서면 답변으로 공공 부분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이야기 되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재 제도상에서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 특히 이제 공공 부분은 우리 민간 기업들과 이제 전문 기업들과 이렇게 같이 개발을 하다 보면 그 보안에 대한 문제 이슈들이 가끔 터져서 실제 중단된 경우가 꽤 많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 그래서 국방부하고 공군본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또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름도 참 멋지게 지었더라고요. 제다이라고 지어서 제너레이티브 AI를 실제 디펜스 영역에 적용한 모델도 지금 소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마침 우리가 랜드 연구소에서 우리 8월에 이렇게 이제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이렇게 AI 프로젝트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5가지 이 정도 요인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데이터 과학자랑 엔지니어들 이야기인데,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 AI를 도입할 때 문제 인식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AI를 도입하자고 시작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에 대한 맥락도 없고 목표도 정해되어 있지 않고 실제 이런 내용들을 개발사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서 실패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있었고,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었던 거고, 실제 그 기술들이 매번 새로운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안 요청을 만들 때는 예를 들면 GPT 3가 가지고 우리 만들었었다 그랬는데 실제 이제 그 조달에 오픈하고 나니까 GPT 4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뭐가 5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고객들은 이렇게 최신의 기술, 최고의 기술을 자꾸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는 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한다는 얘기도 하고, 실제 우리 SD 클라우드 얘기도 하셨는데, 데이터 인프라와 이렇게 플랫폼이 돌아갈 수 있는 기존의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요즘에 AI 도입하면서 많이 환각 현상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AI가 기존에 풀지 못한 문제를 모두 다 푼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환각인 것 같습니다. AI가 잘하는 게 있고 사람이 잘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마침 그동안에 그 쌓였던 모든 문제를 AI가 다 해결하고 뭐 기존에 있었던 모든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바꿀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아주 먼 얘기고 현재 상태에서는 당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은 무엇이고 우리가 갖춰야 될 목표와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게 그 랜드 연구 보고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지금 현황을 좀 살펴보면 많이 보셨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서 많은 그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했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는 게 한국일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1,600만 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 AI 허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 52만 건 정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멀티모달을 위한 여러 가지 학습용 데이터도 만들고 있고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성장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도 정부는 이렇게 그 문제 해결형으로 해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사례만을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에 그 우리 산불하고 홍수나 침수에 대한 사건들이 그 국가적으로 큰 현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환경부 홍수통제소와 함께 강수량 예측값 그리고 하수 관망의 수위 여러 가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AI에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후에 어떤 그 피해가 주는지를 보게 되고 저희가 실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니까 과거의 피해 흔적도와 비교했을 때 75% 이상의 저희가 정확도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광역시, 포항, 창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 되게 되면 완성 1차 버전이 나올 거로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과제는 저희가 한전과 함께 진행했던 과제인데 그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간단한 기술을 써 있었어요. 저희가 한전이 갖고 있는 송전탑에다가 그 초정밀 이렇게 영상 카메라를 달아놓고 실제 1km, 2km 전방에 있는 이 불꽃을 감지해서 실제 산불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조기 감지하고 경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우수한 성과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었던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생성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요. 저희가 올해 그 대규모 그 110억을 가지고 공공 부분을 지원한 프로젝트를 과기정통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풀정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제들인데 행정 공공기관의 담당자가 4월에 설명했는데 470명, 여기가 한 200명 있다면 이 2배 넘는 숫자가 이렇게 신청을 했었던 정도 그 정도 호황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접수된 과제가 265개가 저희의 접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정부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나눠보게 되면 정부는 좀 그 고유 업무들, 특허청이라든지 아니면 농진청 이런 업무들을 가지고 해결하는 문제 해결하는 과제들이 좀 많이 있었고 지자체는 민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챗봇 같은 이런 서비스, 상담 지원 서비스를 많이 좀 가져왔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약 20억을 가지고 이러한 사전에 공공기관 컨설팅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개 정도를 지원을 해보다 보니까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공공기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전문기업들과 컨설팅을 통해서 문제인식, 필요성 부분들이 반드시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또 드렸었고 근데 또 우리 생성의 AI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하거든요.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 좀 전에 이야기됐던 것처럼 로봇의 액션까지도 저희가 AI를 조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챗봇 중심의 서비스의 일색이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공공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옆에 부처가 아니면 옆에 기관에 누가 한다 그러면 다 따라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외되거나 내가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지양을 하고 올해 저희가 과제들을 그래서 철저하게 올해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공공기관도 이런 유스케이스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민간기업이 매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기관 업무를 분석하고
들어가야 될 기술들을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그리고 사회 현안 해결,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플랫폼 이용 지원 과제가 있고 서비스 개발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개발 지원은 총 8개 과제가 선정이 돼서 지난달에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공 사례로 보기보다는 이제 선도 사례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 교통 안전에 관련된 매뉴얼이나 사규, 그리고 관련 법령들을 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제 현장에 있는 안전 요원들이 이 서비스를 도입해 가지고 질의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공 사례를 저희가 선도 사례를 저희가 만들었고, 그래서 성능이 막 70% 이상 달성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더 써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화성시에서는 민원 상담을 통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다양하게 그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에 대한 근거, 그리고 사무 내용들, 그리고 상담 요원들마다 이 상담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답이 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 상담 지원하는 것들을 했더니 약 민원 시간들이 한 10% 이상 더 많은 고객들을 상담할 수 있었다, 이런 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다양한 보고서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보고서에 대한 그 분석하는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접목을 하고 있고, 다국어 번역도 하고 있고, 연구 노트를 이렇게 요약하는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소방건축의 어떤 허가나 예방부자의 초고대회를 도입을 해서 이게 2D 정보를 가지고 건축 도면을 분석해서 그 소방 공무원들이 인허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점검하게 해줬고, 국방에서도 국방이 운영하는 건축물들이 꽤 많이 있대요. 기존에 뭐 기자체에서 이관 받은 이런 그 건축물도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법령도 숙지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담당자가 바뀌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업무가 지연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초고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지원 시스템들을 만들 예정에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근로감독관 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대통령석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AI를 통해 가지고 수사 보고서를 첨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해준다라든지를 그 노동부와 함께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농촌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년 농노민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 가이드도 제공할 계획에 있고요. 특허청의 특허 심사원들이 많은 업무를 빨리 처리하는 게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도 저희가 초고대회를 통해 가지고 업무 효율성 증대하는 과제를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는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 아동의 의사소통이 좀 불편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과 입술 모양,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그 제스처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의사를 표명하는지를 분석을 해서 상대방하고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과제를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사례인데요. 실제 초고대회를 통해 가지고 좀 어린이들이 좀 느린 학습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빠르게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대 병원 어린이병원과 함께 이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또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것도 저희 맥킨지의 보고서 최신 보고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생성형 AI 관련해서 지금 막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파일럿 프로젝트 R&D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사적인 걸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AI가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술 수준에만 한정하지 말고 장기적인 로드맵, 그리고 이런 가치를 운영 전략 전체의 프로세스에 연계시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생성형 AI를 실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프로세스, 그리고 플랫폼을 같이 갖춰줘야 된다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에도 그 디플정위원회와 함께 공고불이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저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은 실제 이 AI를 도입했을 때 얼마만큼 돈이 드느냐, 그리고 도입 방식은 온프라미스 할 것인가 클라우드로 할 것인가, 아니면 또 개방형 할 거니까
폐쇄형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례와 그 상황에 맞도록 저희가 컨설팅들을 지속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가 그 지원 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본부장님. NIA가 국민 수요는 크지만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재난안전 등의 분야에 AI 도입을 지원해오고 있는 점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